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피터 스완슨 씨의 그녀는 증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라는 장편소설, 스릴러 소설이에요. 여기서 주요 스토리가 되는 것들 위주로 읽어드릴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넣으면서 할게요. 먼저 주인공 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주인공 부부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동네에서의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인 로이드가 이제 집에 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로이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랑 함께 가. 그러고는 매슈와 미라에게 몸을 돌렸다. 안 믿으시겠지만 우린 아직도 짐 정리가 안 끝났어요. 두 분 모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로이드. 매슈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요, 헨이 무슨 이름의? 헨리에타예요. 하지만 출생 신고서에만 그렇게 적혀있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늘 헨이라고들 불렀죠. 언제 한번 만나요. 날씨가 너무 춥지만 않다면 정원에서 식사해도 좋고요. 미라의 말이었고 그들은 모두 동의했지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며 헨은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주일 뒤 작업실을 나가서 집으로 걸어가던 헨은 미라가 옆집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오자 깜짝 놀랐다. 헨! 안녕하세요. 미라가 말했다. 늘 그렇듯이 작업한 뒤끝이라서 헨은 머릿속이 기분 좋게 멍했다. 안녕하세요, 미리. 헨은 자신이 그녀의 이름을 틀리게 말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미라는 정정하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찾아갈 생각이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당신을 봤어요. 이번 주말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으러 헨의 부부가 미란의 부부네로 놀러 갔죠. 그리고 식사를 마쳤고 이제 집 구경을 하고 있어요. 매슈와 미란의 집에는 전체적으로 미라가 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딱 한 군데 매슈의 서재만 매슈가 혼자 했대요. 다 매슈가 꾸민 거예요. 미라가 말했다. 헨은 뒤돌아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집을 둘러보던 내내 설거지를 하던 매슈가 이제는 초조한 표정으로 문간에 서 있었다. 헨은 서재가 아니라 훨씬 더 사적인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아서 어색해졌다. 너무 멋지네요. 재밌는 물건이 잔뜩 있어요. 전 수집가라서요. 매슈가 말했다. 헨은 벽난로 위에 놓인 물건들을 훑어보았다. 이상한 조합이었다. 작은 노쇠뱀, 나무로 만든 촛대, 자그마한 개 초상화, 불이 켜진 지구본, 그리고 한가운데에 트로피가 있었다. 트로피의 은색 받침대 위에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편 채로 앞으로 칼을 겨눈 펜싱 선수상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헨은 기절하는 줄 알았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물살 속에 서 있는 듯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다. 아마 우연일 거야. 헨은 그렇게 생각하고 트로피 아래쪽에 새겨진 글자를 읽으려고 한 발짝 다가갔다. 에페 3위. 그 아래에 있는 더 작은 글씨는 유소년 체전이라고 적힌 듯 했다. 헨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서 뒤돌아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매슈에게 물었다. 펜싱 하세요? 그럴 리가요. 전 그냥 트로피를 좋아합니다. 벼룩시장에서 샀죠. 당신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로이드가 깜짝 놀란 얼굴로 헨을 보며 물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두 부부는 다시 현관 앞 복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제야 헨은 얼굴에 피가 도는 걸 느꼈다. 그냥 펜싱 트로피일 거야. 저런 건 흔해 빠졌다고. 헨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음식을 칭찬하고 집을 구경시켜줘 고맙다고 했다. 그동안 로이드는 한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은 채 어서 나가려고 했다.
미라가 다가와 헨의 볼에 키스했고 매슈는 미라 뒤에 서서 미소를 띤 채 잘 가라고 말했다. 헨의 착각인지 몰라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 했다. 그들이 다시 차갑고 습한 바깥으로 나가고 돌나무 안에 현관문이 찰칵 닫히자 로이드는 헨을 돌아보며 말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웠어. 집안이 더웠잖아. 안 그래? 잘 모르겠던데. 로이드가 말했다. 나중에 잠든 로이드 옆에 누워있던 헨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이 세상엔 그런 펜싱 트로피가 널렸다고. 아마 펜싱 트로피들은 다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하지만 꼭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지. 매슈는 서식스 홀의 교사고 더스틴 밀러도 그 학교에 다녔었잖아. 지금 주인공인 헨이 뭔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옆집의 남자 매슈 시점으로 왔어요. 그래도 그 여자는 눈치챘어. 여자가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트로피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그냥 숨겨두자고 마음먹었다. 그 생각을 하니 감정이 복받쳤다. 아마 슬픔은 이런 감정일 것이다. 새로 이사온 그 여자 때문에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물건들을 없애버려야 했다. 매슈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는 기념품을 집에서 치워버리되 계속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산책 가려고? 매슈가 물었다. 아니, 그냥 TV로 요가 프로그램 보면서 따라하려고. 그 상자는 왜 가져가? 매슈는 지난 몇 년간 점점 늘어난 역사 교과서 몇 권을 다시 학교에 가져다 두고 싶다고 말했다. 오늘 가려고? 미라가 물었다. 그럴까 해. 핑계김에 외출도 하고. 오늘은 일요일이야. 내일 가져가도 되잖아. 실은 학교에서 수업 계획서도 작성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학교로 갔어요. 일요일이어서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는데도 교사 전용 구역에 주차하고는 열쇠로 워버그 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곧장 지하실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역사 교과서를 관리하는 것도 그의 업무여서 그는 주로 지하실에서 가장 눈에 안 띄는 벽장 속에 교과서를 넣어두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전리품을 숨겨놓았죠. 매슈가 책상 앞에 1시간쯤 앉아 있었을 때 뒷문이 요란하게 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겁먹은 소리가 들렸다. 누구 있어요? 자, 이때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동료 역사 교사인데 젊은 여자 교사예요. 그리고 매슈가 되게 여러 가지들을 상담해주는 친밀한 관계죠. 그녀는 얼른 남자친구 스콧과의 새로운 사연을 늘어놓았다. 이틀 전 밤에 그의 밴드가 공연을 했는데 스콧은 이튿날 새벽 3시에야 들어왔고 그가 자는 동안 휴대전화를 뒤져보려고 했더니 암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했다. 그거 문제 있는데? 매슈가 말했다. 제 말이요. 바람 피는 거 맞죠? 그 문제로 자네가 따졌을 때 스콧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미라에게는 이미 좀 늦겠다고 문자를 보낸 매슈는 책상에 등을 기댔고 자신이 아주 잘하는 일을 했다.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일. 이제부터 주인공 헨의 시점이에요. 일요일에 헨은 경찰에 제보 전화를 하거나 더스틴 밀러 살인사건의 벌써 2년 반이나 지났지만 그 담당 형사에게 연락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에게 알리려면 먼저 로이드에게 말해야 했는데 아직 그러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한 뒤 로이드가 조깅을 하러 나가자 노트북을 들고 앉아 검색창에 더스틴 밀러 살인이라고 입력했다. 모니터에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뜨자마자
헨은 흥분되면서 속이 울렁거렸다. 3년 전 로이즈가 이직하고 건강보험회사가 바뀌면서 헨은 새로운 정신양리학자의 추천으로 다른 약을 먹었던 적이 있다. 그 약 때문에 조증이 왔고 그 기간 동안 헨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내면서 동시에 더스틴 밀러 살인사건에 집착하게 되었다. 더스틴 밀러는 예전에 헨과 로이드가 살던 동네 주민이었다. 헨은 케임브리지의 휴런 빌리지로 산책을 나갔다가 그녀의 집과 같은 길에 있는 빅토리아 양식 저택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응급대원들이 바퀴 달린 들것에 시체 운반용 자루를 싣고 나오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니 순찰차와 위장 경찰차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나중에는 회색 양복을 입은 장신의 두 남자가 도착했다. 그 일은 그날 저녁 뉴스에 소개되었다. 최근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남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살인사건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처음에 로이드는 자기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헨만큼이나 충격을 받았고 역시 그녀만큼이나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세한 사실들이 더 많이 밝혀지고 유력한 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용의자를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하자 헨은 그 사건에 점점 더 집착했다. 경찰이 발표한 세세한 소식들을 자세히 읽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밋빛 빅토리아 저택 앞을 지나다녔다.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헨은 더스틴을 죽인 사람이 누구든 아마 아는 사이일 거라고 추정했다. 더스틴은 의자에 몸이 묶여 있었고 머리에 강력 접착 테이프로 고정된 비닐봉지를 쓴 채 질식사했다. 더스틴의 집에서 몇 가지 물건이 사라졌는데 지갑과 노트북 그리고 유소년 체전 펜싱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였다. 더스틴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펜싱이 아니라 테니스를 했지만 서식스 홀에 재학할 당시에는 펜싱 선수였다. 서식스 홀은 그가 6학년에서 12학년까지 다녔었던 보스턴 외곽의 사립학교였다. 그러고 주인공 헨의 과거 대학생 때의 흑역사가 나오게 되어 캠던 대학교 1학년 때 첫 조증이 오면서 과도한 자신감과 심각한 불안감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게 되었다. 새벽에야 잠이 들어 아침 수업을 놓쳤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며 머릿속으로는 쉴 새 없이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렸다. 헨은 자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상상했으며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을 씹었다. 그 무렵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또 다른 신입생 세라 하비가 감기에 걸렸는데 너무 아파서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기숙사에는 세라의 룸메이트 데프니 마이어스가 세라의 병이 악화되도록 일부러 창문을 열어놨다는 소문이 돌았다. 헨은 데프니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데프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데프니가 세라를 더 아프게 했다고, 세라를 죽이려 했다고 확신했다. 완벽하게 앞뒤가 들어맞았다. 키가 크고 금발에 눈빛이 무덤덤하며 심리학을 전공하는 데프니는 사이코패스였던 것이다. 헨은 하필 그 시기에 자신이 캠던 대학교에 입학한 이유이자 목적이 데프니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늘 데프니를 감시했고 감시하면 할수록 데프니가 사악한 인간이라고 믿게 되었다. 11월이 되자 데프니는 헨에게 점점 더 다정하게 대하더니 아주 수상쩍게도 전공을 심리학에서 미술로 바꿀 거라면서 교수님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심지어 헨에게 자기가 그린 펜화까지 보여줬는데
헨이 보기에는 그녀의 스타일을 뻔뻔할 정도로 똑같이 따라한 것이었다. 이는 고의적인 도발이었고 헨은 먼저 지도교수에게 그리고 그 다음엔 동네 경찰서로 가서 데프니 마이어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며 데프니는 이미 세라 하비를 죽이려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도교수 앞에서나 경찰 앞에서 헨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헨의 부모는 이 일로 연락을 받았고 헨의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도착하기도 전에 사건이 터졌다. 불안으로 살갗이 따끔거리고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전기톱처럼 계속 돌아가던 헨은 새벽 3시에 헐렁한 티셔츠만 입은 채 기숙사 밖으로 나가 데프니의 침실 창문에 돌을 던졌다. 데프니가 깨진 창문 사이로 내다보자 헨은 그녀에게 달려들다가 깨진 유리창에 손목을 베었다. 헨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나중에는 열흘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곳에서 양극성 장애 1형 진단을 받았고 데프니 마이어스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폭행으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더스틴이 죽었을 때 헨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니까 남편이 헨의 과거 대학교 때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캠던 대학교에서 있었던 헨의 비극을 다 아는 로이드는 그녀가 더스틴 밀러의 죽음에 점점 더 집착하자 그 사건을 언급했다. 그때와는 달라. 헨은 짜증이 나서 가슴과 목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어떻게 다른데? 이건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진짜 살인사건이라고. 난 누구도 못 살게 굴지 않고 피해 망상에 시달리지도 않아. 헨은 머그잔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다 마셨다. 더스틴 밀러 사건을 다시 찾아보고 나니 옆집 남자가 더스틴을 죽인 범인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지금 혼자서 찾아본 거죠. 기사에 새로운 정보는 많이 없었지만 더스틴이 서식스 홀 재학 당시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일이 실려 있었다. 헨이 알고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최근에서야 밝혀진 일일 것이다.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잊어버렸을 리 없다.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성폭행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유소년 펜싱 대회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이웃이자 서식스 홀의 교사인 매슈 돌라모아는 틀림없이 더스틴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 더스틴을 가르쳤을 것이다. 법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정말로 성폭행이 있었다는 걸 매슈는 알지도 모른다. 그래서 5년 후에 복수심에서 혹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스틴을 살해하고 펜싱 트로피를 가져간 것이다. 터무니없는 가설이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트로피를 다시 보고 거기에 적힌 날짜와 장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런 후에야 트로피를 확인한 후에야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게 시민으로서 의무가 아니겠는가? 어쩌면 익명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한편 이웃집의 매슈는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자려고 할 때면 늘 그랬다. 하루 중에서 지금이 제일 좋았고 잠들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고민하며 선택지를 생각했다. 최근에는 둘 중 하나였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거의 정확히 1년 전 차를 몰고 뉴저지로 가서 밥 셜리가 아내 몰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그를 죽였던 때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밥은 노쇠했고 매슈는 그의 가슴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아 죽였다. 요즘 들어 잠자리에서 자주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동료 교사 미셸의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자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가장 자주 들려주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펜싱 트로피 일도 있고 하니 오래되긴 했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더스틴 밀러의 이야기.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펜싱체전에 참가하려고 더스틴 밀러와 함께 떠났던 코트니는 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로 매슈는 줄곧 더스틴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몇몇 교사는 더스틴의 편을 들었고 대다수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면서 판단을 보류했지만 매슈는 더스틴이 유죄라고 확신했다. 1학년이었던 더스틴에게 미국 역사를 가르칠 때부터 그 건방지고 하찮은 녀석을 경멸했던 터였다. 매슈는 언젠가 그를 처벌하리라 다짐했다. 늘 그랬듯이 시간은 그의 편이었고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더스틴은 페이스북에 자기가 사는 케임브리지 아파트의 주소를 적어놓았다. 늦겨울과 초봄 내내 미라가 출장을 가고 없을 때에면 매슈는 휴런 빌리지에서 더스틴을 감시했다. 겨울이면 종종 그랬듯이 수염을 길렀고 헌팅캡을 썼으며 더스틴에게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다가 어느 날 매슈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몰래 뒷뜰을 돌아서 더스틴의 집으로 아파트로 개조한 빅토리아 양식의 저택 뒤쪽으로 갔다. 더스틴의 집은 2층에 있었는데 뒤쪽에 발코니가 있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매슈는 1층 발코니 난간에 올라서서 2층 발코니로 올라갔다. 뒷문이 잠겨있지 않기를 바랐는데 다행히 문이 열렸다. 이렇게 잠복하고 있었는데 더스틴이 만취한 채로 돌아와서 안락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매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왼손에 전기 충격기를 든 채 접착 테이프로 더스틴의 다리를 의자 발 받침대에 동여맸다. 그러는 동안에도 더스틴은 계속 자고 있었다. 매슈가 테이프로 그의 가슴과 팔까지 의자에 동여맨 후에야 더스틴은 꿈지럭거리며 잠에서 깨더니 이게 뭐야 시발! 이라고 말했다. 매슈는 손전등 기능도 있는 전기 충격기로 그를 때려서 다시 기절시켰다. 더스틴이 의식을 잃은 동안 매슈는 그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다음 머리를 머리 받침대에 고정했다. 잘생긴 머리였다. 부드러운 금발에 턱에는 보조개가 파이고 피부는 티 없이 깨끗했다. 더스틴은 천사의 얼굴을 한 최악의 포식자였다. 매슈는 손전등으로 그의 얼굴을 비췄다. 더스틴의 눈이 빛에 적응하더니 매슈를 알아보는 듯 했다. 이건 코튼이 대신이야. 매슈는 그렇게 말하고 더스틴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목 주위에 테이프를 감아 봉지를 밀봉하고 더스틴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선 강도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지갑과 노트북을 챙겼고요. 그 뒤에 자신이 간직할 수 있는 물건이 필요했다. 그러다 더스틴의 침실에서 그것을 보았다. 데오도란트와 구강청결제 사이에 끼어있는 펜싱 트로피. 매슈는 먼지 쌓인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침침한 불빛 속에서 그 트로피가
더스틴이 코트니를 강간한 계기가 되었던 펜싱 대회에서 받은 상임을 알게 되었다. 매슈는 트로피를 쥔 채 이거야말로 자기가 가져야 할 물건이라고 확신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인 헨은 아무리 생각해도 매슈의 집에 있던 그 트로피를 한 번 더 보려고 미라 혼자 있을 때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실 미라, 이 집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토요일 밤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집안이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계속 생각했죠. 알겠어요. 얼마든지 구경시켜드릴게요. 제가 먼저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그 다음에 지루한 표정으로 따라다니는 남편들 없이 우리끼리만 집을 둘러봐요. 고마워요. 그럼 좋겠네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아기방 같은 곳으로 왔어요. 재봉방인데 사실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어요. 원래 아기방이었는데.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헨이 물었다. 네, 3년 동안은요. 근데 실패했고 이제는 뭐 괜찮아요. 아이가 없는 편이 살기는 쉽죠. 맞아요. 혹시 당신네들은... 저희는 아이를 갖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미라가 말했다. 헨은 그 질문에 놀랐지만 짜증이 나진 않았다.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캐물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전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을 끊을 생각도 없고요. 임신하면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제 고장난 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요. 헨은 웃어도 된다는 뜻으로 자기가 먼저 웃었다. 좀 의외네요. 당신은 아주 행복해 보이거든요. 미라가 말했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헨은 그렇게 말하며 생각했다. 난 행복한 사람이고 늘 그랬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내 성격일 뿐이고 고장난 뇌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 뇌는 주기적으로 넌 살 자격이 없는 쓰레기야 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들은 서재로 들어갔다. 헨은 이곳이 집안의 다른 공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벽난로 위로 향했지만 펜싱 트로피가 사라졌다는 걸 곧바로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서 놀란 상태로 헨은 다시 집에 돌아갔고요. 미라는 그때가 출장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출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매슈한테 리처드라는 매슈의 망나니 동생이 놀러 왔어요. 맙소사 형, 아까 나 오는 길에 봤는데 여학생들 걔네들 뭐야? 크로스컨트리 팀인가? 형은 어떻게 참아? 아주 탱탱하더라. 난 애들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 걔들은 내 학생이고 아직 어려. 매슈는 잠시 화제를 바꿨고 그들은 어린 시절과 부모님에 관해 이야기했다. 매슈가 리처드와 계속 연락하며 지내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다. 함께 추억에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를, 끔찍한 부모 밑에서 자란 끔찍한 과거를 공유했고 그로 인해 유대감을 느꼈다. 미라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매슈는 아버지가 얼마나 교묘하면서도 잔인하게 어머니를 학대했는지 설명했지만 미라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아주 천천히 갉아먹으며 어머니를 그저
대충 인간과 비슷한 무언가로 전락시켰다. 포터 돌라모어는 그런 방면에 재능이 있었고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 매일 희생양의 살갗을 아주 조금씩만 벗겨내며 희생양을 고통스럽게 살려두는 능숙한 고문 기술자였다. 나탈리아 돌라모어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늘 자신을 창녀라고 부르는 남편의 말에 따라 그런 여자가 되어 동네 유부남들의 절반과 자고 다녔다. 그렇게 나름대로 남편에게 복수했지만 대가도 따랐다. 50살에 남편이 죽은 뒤 그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말수가 줄어들고 시무룩했으며 좀처럼 집을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뒤에 자기도 죽었다. 그렇게 동생 리처드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돌려보냈고요. 다음 날 매슈는 학교에 가서 그 동료 여교사인 미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정말로 스콧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미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만약 그렇다면 스콧은 자네 남자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알아요. 근데 제가 방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선생님은 가보셔야 하죠? 괜찮아. 미라가 또 출장을 갔거든. 이번 주는 나 혼자야. 아, 미셸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었다. 매슈는 가끔 미셸이 그를 짝사랑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어쨌든 가봐야겠어.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수업 계획서도 짜야 되고 TV도 실컷 봐야지. 매슈가 말했다. 미셸은 웃었고 그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보냐고 물었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더니 미셸 그만 짓거리자 라고 웃으며 말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매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매슈는 미셸의 그 나쁜 남자친구에 대해 이미 페이스북으로 검색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있죠. 스콧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울까? 그렇다면 미셸을 아예 그 재수없는 놈에게서 해방시키는 건? 그런 생각을 하자 매슈는 흥분이 되었다. 몸에서 분출되는 아드레날린이 느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드럼 소리에 맞춰 운전대를 두드렸다. 너무 오랫동안 과거 속에서 살았다. 이제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때가 되었다. 스콧은 가치 있는 희생양일 것이다. 이제 다시 헨의 시점이에요. 왠지 로이드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로이드는 그렇게 말했지만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매슈와 미라의 집에 갔을 때 내가 이상하게 굴었던 거 기억해? 무슨? 막판에 매슈의 서재를 구경할 때 말이야. 로이드는 고개를 돌리고 헨을 바라보았다. 기억해. 그때 당신 쓰러질 것 같던데.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야. 내가 벽난로 위에 있던 펜싱 트로피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던 거 기억해? 하고선 자신이 추측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당신 말은 옆집에 사는 매슈가 더스틴 밀러를 죽이고 펜싱 트로피를 가져다가 자기 서재 벽난로 위에 두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난 옆집 남자가 더스틴 밀러를 죽였는지 아닌지보다 당신이 더 걱정돼. 난 괜찮아. 지난번에 더스틴 밀러한테 집착했을 때
그때도 괜찮지 않았잖아.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달라. 그리고 내가 트로피를 보고 있을 때 날 바라보는 매슈의 시선이 느껴졌어. 마치 내가 트로피를 알아봤던 걸 매슈도 아는 것 같지. 맙소사. 경찰서에 익명으로 전화해서 당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 그런 다음엔 거기서 손 떼. 경찰이 조사하든지 말든지 하겠지. 만약에 옆집 남자가 미치광이 살인마라면 당신이 계속 파고들어서 좋을 것도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대신 신고한 뒤에는 깨끗이 잊어야 해. 알아. 아마 그게 최선일 거야. 이제 매슈의 시점이에요. 목요일에 교사 휴게실에서 매슈는 미셸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 공연 보러 갈 거야? 아니요, 채점이 아들 답안지가 60개나 되는데요. 왜요? 우리 집에서 아울스 헤드까지 걸어갈 수 있거든. 알지? 알아요. 가시려고요? 그럴까 해. 아울스 헤드에서 이른 저녁을 먹을 거거든. 매슈가 말했다. 혹시 가게 되면 스콧에게 인사하세요. 제가 스콧한테 선생님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아마 다 알 거예요. 미셸이 매슈에게 말했다. 봐서. 그러고선 그 술집으로 갔어요. 그 술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미셸의 남자친구인 스콧이 공연하는 것도 다 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행동하면서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도 주차장에 몰래 숨어서 스콧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어요. 스콧은 이내 차에 올라탔지만 곧바로 떠나지 않고 운전석에 5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때 술집에서 웨이트리스가 나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곧장 스콧의 차로 걸어가 조수석에 올라탔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린 차는 이내 자갈을 튕기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해낼 시점으로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바로 몇 시간 전. 돌라모어 부부의 집은 아래층 거실의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제외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지금 헨이 옆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헨이 막 몸을 돌리려는데 거리의 인기척이 시선을 끌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돌라모원의 진입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남자가 지나가자 현관에 달린 동작감지 등이 켜졌고 헨은 그가 매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매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헨은 시계를 보았다.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다. 어디를 가려는 건지, 어디에 갔다가 걸어온 건지, 저 사람을 따라가 라는 문장이 헨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매슈는 분명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고 헨은 그게 무언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현관 옆 고리에 걸린 자동차 열쇠 꾸러미를 들고 밖으로 나가 폭스바겐을 향해 재빨리 걸어갔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전에 헨이 매슈를 미행했던 거죠. 그리고 매슈는 스콧을 미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콧과 웨이트리스가 탄 차가 외진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걔네가 서버렸고 그러자 매슈도 근처에 적당히 섰고요. 그래서 헨도 근처에 섰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헨은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아마 지저분한 치적 문제일 것이다. 매슈는 어떤 여자나 남자 같은 걸 사귀었을 거고 지금 그의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았다. 그보다는 다음 범행 상대를 스토킹하는 듯 했다. 케임브리지에서 더스틴 밀러를 죽이기 전에도 아마 저랬을 것이다. 해는 진윈로에서 빠져나와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매슈가 아까 미행하던 차 옆에 구부정하게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해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로이즈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했어요. 한편 매슈는 차 안의 장면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스콧이 공연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갔다면 더 놀랐을 것이다. 스콧은 치마만 둘렀다면 어떤 여자든 유혹하기 위해 밴드 활동으로 얻은 손톱만큼의 명성이라도 이용하는 전형적인 포식자 남성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미셸은 피해자였고 사람이 선하다고 믿는 여자였다. 학생들은 학문에 관심이 있다고 믿었고 우주가 정의를 향해 움직인다고 믿었다. 또한 재능 없는 여우상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진실할 거라고 믿었다. 이 모든 믿음 때문에 아마 미셸은 불행해질 테지만 매슈에게는 그녀를 도와줄 기회가 있었다. 만약 스콧을 감쪽같이 죽일 방법을 찾아낸다면 매슈는 그를 죽일 것이다. 미셸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날은 그렇게 지켜보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미셸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스콧에게 덤비는 여자는 없던가요? 그런 여자는 못 봤어. 다행이네요. 스콧이 사람들이 많았다고 다들 늦게까지 남아서 음악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건 그렇고 한동안 아버님 안부를 못 물어봤네. 아버님은 좀 어떠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콜럼버스 데이 연휴에 찾아뵐 생각인데 더 일찍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매슈는 미셸의 아버지가 무슨 암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심각한 상태라는 것만 알았다. 어쨌든 가봐야겠다. 스콧도 데려가. 매슈가 말했다. 스콧이 퍽이나 가주겠네요. 그때 공연이 있을걸요? 설사 없다고 해도 다른 구실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해는 지금 트로피 건에 대해서 드디어 경찰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반응, 왜 이제야 신고했나요? 하면서 별로 믿어주지 않아요. 그랬지만 일단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경찰은 매슈에게 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죠. 그리고 매슈는 아주 뻔뻔하게 적당히 연기를 잘했고요. 다 끝났나요? 매슈가 물었다. 끝났습니다. 달리 기억하시는 게 없다면요. 아까 말했듯이 전 더스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뭐 나쁜 아이는 아니었고요. 그런 건 기억합니다. 그러고선 경찰이 돌아갔어요. 이번 일은 분명 펜싱 트로피 때문이다. 옆집의 새로운 여자가 경찰에 그가 수상하다고 신고한 게 틀림없다. 매슈는 차라리 형사가 집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해서 서재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형사는 현관 밖으로 나가더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매슈는 그의 손을 잡았다. 경찰이 별로 안 믿고 있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경찰이 그 후에 매슈를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주인공인 헨한테 전화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헨은 그 사람이 더스틴 밀러 사건의 범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 세상은 이상한 사람 천지죠.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살인마가 아닙니다.
제 말 믿으세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수상해요. 또다시 침묵이 흐르더니 형사가 말했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당신의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매슈가 미라와 함께 호텔방을 잡고 거기 호텔 라운지에서 술을 많이 먹고 있어요. 난 이미 너무 많이 마셨어, 매슈. 미라가 말했다. 바로 위가 호텔방인데 어때? 아예 디저트도 먹자. 당신이 원한다면. 매슈가 말했다. 이건 뭐로 만든 거야? 맛있네. 평소 미라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알코올 맛이 좋았다. 보통은 2잔이 1개였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마신 거죠. 매슈는 잔 2개를 바텐더 쪽으로 밀며 계산서를 달라고 했다. 매슈의 맥주는 절반 넘게 남아있었지만 미라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미라를 호텔방에 잘 눕혀놨고요. 미라는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어요. 매슈는 혼자 몰래 나왔죠. 매슈는 피아트에 올라타 뉴에식스로 차를 몰았다. 가는 길에 미라를 생각했다. 문이 잠긴 호텔방에서 안전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미라. 설령 누군가 미라를 해치고 싶다 해도 불가능했다. 그러자 미셸이 생각났다. 미셸이 죽어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 동안 남자친구는 몰래 웨이트리스와 바람을 피울 것이다. 숨막힐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남자는 손톱만큼의 권력이라도 얻게 되면 잘생긴 얼굴, 노래를 잘하는 재능, 약간의 돈, 이런 것이라도 있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자 하나, 가능하다면 2명까지 인생을 망쳐놓는 것이다. 매슈는 잠시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세상을 축소해 자신이 그 세상의 독재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매슈도 마찬가지였고 리처드도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매슈가 몰래 빠져나와서 스콧을 스토킹하고 있죠. 그 여자가 함께 있는 게 놀랍진 않았지만 실망스러웠다. 스콧은 뒷좌석에 기타 케이스를 내던졌고 둘 다 차에 탔다. 시동이 걸리더니 차가 아스팔트 위에서 재빠르게 후진했다가 역시 재빠르게 멈췄다. 스콧이 차에서 내려 뒤쪽 타이어를 살펴보았다. 씨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차문이 탕 닫히는 소리가 났다. 매슈가 조작해 놓은 거죠. 타이어 펑크를 낸 거예요. 그리고 웨이트리스는 다시 술집으로 막 들어갔고요. 뭘 얘기하면서. 매슈는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걸 느꼈다. 이제 기회가 생겼다. 차는 잭으로 올려진 상태였고 스콧은 타이어의 큰 너트를 비틀어서 떼어내는 데 집중하느라 바로 뒤에 매슈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매슈는 손에 금속 봉을 든 채 5초 동안 서서 자기 앞에 쪼그리고 앉은 이 벌레에게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음미했다. 그런 다음 뒤로 물러서서 스콧의 머리 위로 금속봉을 최대한 세게 내리쳤다. 스콧은 목에서 끄윽 하는 신음소리를 내더니 의식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매슈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다시 봉을 들어 올려 아까 때린 자리를 가능한 한 세게 내려쳤다. 이번에는 퍽 소리가 아닌 쩍 하고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매슈는 얼른 일어섰고 피가 흐를 경우를 대비해 뒤로 물러설 준비를 했다. 비닐봉지와 강력 접착 테이프를 가져오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어차피 그럴 시간도 없었다. 게다가 스콧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숨을 확실히 끊어놓기 위해 한 번 더 내려칠까 고민했지만 그러다가 금속 봉이 뇌 속으로 들어갈까 두려웠다. 그런 장면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스콧이 죽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매슈는 일어섰다. 5, 6미터쯤 떨어진 주차장의 한가운데서 니트로 된 모자를 쓴 여자가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 사람은 바로 헨이었어요. 헨은 청바지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911에 전화했다. 헨이 거기에 왜 있었냐면요. 지금 헨도 매슈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고 매슈를 미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매슈가 누구를 미행했나 그걸 좀 알아봤죠. 그게 바로 스캇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헨 역시 스캇이 공연하는 바에 가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지켜본 거죠. 스캇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혹시 매슈가 왔나 안 왔나 그런 것도 지켜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친구도 생겼고 같이 뭐 딴 사람이랑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은 매슈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차로 돌아갔죠. 차에 올라타 자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가늠해보려 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은 어리석은 짓일지 모른다.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가 하마터면 잠들 뻔했지만 얼른 다시 눈을 떴다. 건물 뒤쪽에 어둠 속에 세워진 길고 각진 구형 자동차가 눈에 익었다. 헨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동차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그쪽에서 희미한 외침이 들리더니 차가 덜커덕 흔들리는 듯 했다. 강렬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헨은 다시 2걸음 다가갔다. 차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형체는 거의 미동도 하지 않다가 재빨리 움직이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윽고 테니스 공으로 힘차게 서브를 넣을 때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엔 또 다른 소리. 이번에는 야구공에 맞아 야구방망이에 금이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다리에서 힘이 쫙 빠졌지만 헨은 2걸음 더 내디뎠다. 사람의 형체가 차 뒤에 서 있었다. 남자는 어둠 속에 서 있었고 머리에 딱 붙는 검정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비추는 불빛이 그의 눈에 떨어졌고 그가 헨을 바라보았다. 매슈 돌라모어였다. 그가 몸을 돌려 달아났다. 그리고 나서요, 헨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헨은 1, 2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스콧의 숨이 끊어지는 게 보였다. 아직 살아있었는데 방금 죽은 거예요. 응급대원이 제일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타고 왔다. 그중 한 명이 헨에게 목격자냐고 물었다. 네, 진술할게요. 누가 저 남자를 죽였는지 알아요.
헨이 말했다. 그 뒤 매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라 옆에 들어갔죠. 샤워하고 침대에 들어갔다. 심지어 미라도 깨지 않았다.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은 그들이 시커모어 가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색영장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2명의 경찰을 마주하고 놀란 척 하는 것이었다. 매슈, 혹시 당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산지부가 물었다. 아마 아는 형사인 것 같아요.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지금까지의 2 형사 모두 묻지 않은 질문이었다. 매슈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고는 옆집 여자에 대해 그 여자 때문에 이미 케임브리지 경찰청에서 옛날의 사건을 수사하려고 형사가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왜 그 여자 짓이라고 생각하죠? 산지부가 물었다. 좀 민망하긴 한데 인터넷으로 그 여자를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옆집에 새로 이사 왔으니까요. 근데 그 여자 남들한테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모함한 과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긴 하지만 오늘 오후에 경찰이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 왠지 곧바로 옆집 여자가 생각났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뭔가요? 헨리에타요. 매슈가 말했다. 그러고 이제 미라랑 둘이 남았죠. 어젯밤에 그 술집에서 날 봤다고 한 증인 있지? 아무래도 헨 같아. 뭐? 헨이 여기 온 적이 있었어. 매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미라가 말했다. 무슨 말이야? 헨이 우리 집을 다시 보고 싶어 했거든. 지난번 저녁 식사 때처럼 함께 돌아다녔어. 내 방도 보고 싶어 했어? 우리 침실? 아니, 내 서재. 당신 책상 크기를 재겠다고 하던데? 그런 비슷한 책상을 살 거라 그랬거든. 난 그게 무슨 의도가 있으리라고는. 알아. 당신 탓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아직도 무서워서 그래. 아무래도 헨은 좀 미친 것 같아. 날 살인자로 정해두고서 어떻게든 궁지에 몰려고 하고 있어. 우리 집에 증거를 심어뒀을 거야. 미라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말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이해가 안 가. 왜 하필 당신을? 아마 나랑 더스틴 밀러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더스틴은 내 제자였는데 2년 전에 살해됐거든. 나한테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그냥 그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강박증 같은 거. 살인자도 없는데 살인자고 있다고 우기는 거 말이야. 하지만 헨이 왜 거기 있었을까? 범행을 목격했다며. 이상하지 않아? 어쩌면 헨도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 몰라. 경찰은 헨도 조사하고 있대? 헨은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신은 없었잖아. 어쩌면 헨이 그 가수를 죽여놓고 당신한테 누명을 씌우는 걸지도 몰라. 이제부터는 미라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을 떨쳐낼 수 없었다. 특히 범죄 현장에서 매슈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옆집에 사는 헨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그랬다. 하지만 미라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다. 헨은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신의 뇌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는 갖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어쩌면 헨은 그냥 불안정한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유가 뭐든 간에
매슈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정해버린 것이다. 갑자기 미라는 겁이 났다. 그 여자는 어디까지 미친 짓을 할 수 있을까? 진정하자. 어제 일을 생각해봐. 멀리 떨어져서 바라봐. 그래서 손으로 발끝을 잡은 채 어제를 생각했다. 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숙취였다. 근래 겪은 숙취 중에서 최악이었다. 아마 그런 숙취는 평생 처음일 것이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남편이 마시게 했었지. 술에 취해 호텔방에 돌아오자마자 미라는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러자 마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보트를 탄 것처럼 방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매슈가 그녀를 부드럽게 이불 안에 눕혔던 일. 그리고 방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데 잠을 잘 수 있을까 걱정했던 일이 기억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그게 전부였다. 이튿날 미라는 오늘 아침처럼 일찍 일어났고 욕실로 가서 진통제 4알을 입에 넣은 다음 조그만 수도꼭지를 틀어 물 3잔과 함께 삼켰다. 위장이 요동쳤지만 다시 잠들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깼을 때는 매슈가 룸서비스로 시킨 아침을 들고 방을 가로질러 왔다. 이미 옷을 다 입고 있었고 샤워를 했는지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다. 그날 이른 오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형사한테 미라는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린 밤새 포츠머스 호텔에 함께 있었어요. 그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진 몰라도 그이는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매슈는 살인으로 기소되었는데 그런 사람치고는 너무 차분해 보였다. 매슈는 옆집 여자 헨에 대해 말했다. 헨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헨에게는 이와 비슷한 전적이 있었다. 그렇긴 해도 왜 매슈는 날 취하게 한 거지? 미라는 그 생각을 옆으로 밀어냈다. 매슈는 그녀의 구세주였다. 평생 시달렸을지도 모를 제2사라반의 학대에서 그녀를 구해주었다. 제2사라반은 미라의 옛날 남자친구인데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구해줬지, 미라? 아니야, 매슈는 그래도 여전히 내 구세주야. 미라는 생각했다. 이제 미라가 매슈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당신 그 트로피 없앴지? 미라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투로 말하려고 했다. 왜 그랬어? 그 트로피를 바라보는 헨의 눈빛을 봤잖아. 나뿐이 아니라 우리 다 봤잖아. 그지? 헨은 기절할 것처럼 보였어. 헨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튿날 다른 물건들을 버릴 때 그 트로피도 함께 버리기로 했어. 설마 당신 내가... 아니야. 그냥 경찰이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럴 일은 없어. 경찰은 헨의 말을 전혀 믿지 않을 거야. 그 여자는 전에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 여자는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나 할 수 있는 거네. 끔찍해.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한편 헨과 경찰이 얘기하고 있죠.
매슈를 풀어줬다고요? 해는 화가 치밀었지만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범인이라니까요. 하지만 술집 뒤쪽은 꽤 어두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뭔가를 알아보기가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잠깐 주제를 바꿀게요, 머저 부인.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죠. 그러세요. 캠던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을 말해주시겠어요? 제가 폭행으로 체포된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 조울증이 있고 캠던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조증이 왔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때 다른 여학생을 살인자라고 신고했었죠?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엔 그 여학생을 당신이 직접 공격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제가 온전치 못했어요. 그 사건은 지금이라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조울증을 여전히 앓고 계시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만약 부인이 지금 양극성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본인은 모를 수 있죠. 이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는 게 지겨웠지만 해는 차에 타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로이드에게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금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날 믿어? 내가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해? 근데 매슈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던데? 사건 현장에 없었대. 그럼 내가 지원했다는 거야? 아니, 당신은 매슈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경찰 말로는 당신이 취했다던데? 매슈의 부인 미라 있잖아. 틀림없이 그 여자는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걸 거야. 괜히 끼어들지 마. 당신은 경찰한테 아는 걸 전부 말했잖아. 그걸로 됐어. 그러고 있는데 또 경찰관들이 왔어요. 자신을 롤런드 경관으로 소개한 여자가 말했다. 매슈와 미라 돌러머 부부가 오늘 아침에 당신들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공식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보호명령이라뇨? 접근금지 명령 말인가요? 로이드가 물었다. 이 집을 나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어떤 접촉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입니다. 돌러머와 부부의 집에 가까이 가도 안 되고요. 그분들을 감시하거나 미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렸죠, 거꾸로. 한편 매슈는 어떤 면에서는 일이 완벽하게 풀렸다. 저녁 내내 매슈는 스콧 살인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글은 모두 찾아 열심히 읽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이 스콧 도일을 죽인 것보다도 헨리에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정지된 순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둘 사이에 전류가 흐르던 때를 자꾸 떠올렸다. 그 순간은 무언가를, 그의 어머니를 연상시켰고 매슈는 그 옛일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 한 번만 생각하기로 했다.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영혼 없는 눈빛은 나탈리아 돌러머어가 인생 말년에 통달한 눈빛이었다. 매슈는 설거지를 하고 바닥에 있던 접시를 집어들던 어머니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날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부엌 리놀륨 바닥에 네 발로 서서 저녁을 먹게 했고
곤죽 같은 어머니의 저녁은 개밥 그릇 속에 담겨 있었다. 당연히 어머니는 아버지 말대로 했다. 하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고 어떤 모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는 증인의 얼굴이었다. 그 일을 겪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 그게 바로 헨리에타의 표정이었다. 그녀 역시 증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매슈는 그 순간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지금 벌어지는 일뿐 아니라 그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일어났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듯 했다. 헨리에타는 그의 아버지의 괴물 같은 면, 어머니의 나약함과 우아함을 모두 보았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동생 리처드도 본 것이다. 매슈가 처음으로 누군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그의 안에서 열려버린 문도 본 것이다. 매슈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색색의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모습도 보았다. 제이 사라바니 자기 부인 미라의 옛날 남친이죠. 제이 사라바니 배기가스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차 앞좌석에서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다. 더스틴 밀러가 숨진 채 의자에 앉아있고 매슈가 서랍장 위에 있던 펜싱 트로피를 집어가는 모습도 보았다. 심지어 매슈가 그 트로피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알고 있었다. 또한 그 트로피를 서재에 전시하고 싶은 어리석은 강박증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매슈는 미셸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했어요. 정말 유감이야. 나도 조금 전에 소식 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매슈가 말했다. 실은 우린 헤어졌어요. 제가 스콧에게 아빠를 보러 함께 가자고 한 번 더 말했거든요. 아빠의 상태가 훨씬 더 나빠져서요. 그랬더니 스콧은 이번 공연이 너무 중요해서 공연 전에는 기분이 좋아야 한다면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어요. 스콧이 죽고 나서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요. 온갖 감정이 다 들어요. 사실 이번 주말에는 행복했거든요. 드디어 스콧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서요. 근데 이제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콧이 죽어버려서 슬퍼해야 되는 걸까요? 이번 주에는 휴가를 내고 쉬어. 안 돼요. 그거야말로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에요. 이 집에 혼자 있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저기 선생님,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와주실래요? 좀 이상한 부탁인가요? 그러고선 매슈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거절을 잘 했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사냥해서 죽인 남자의 여자친구를 위로하면 기분이 어떨까? 그가 그만 가야겠다고 말할 때 미셸이 그를 끌어당기며 포옹하고 그에게 입술을 포갤 때의 기분은 어떨까? 그리고선 약간 이상한 상상도 좀 했어요. 매슈는 약간 몸서리를 치고는 어둠 속에 누워있는 미라를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불륜은 그의 아버지나 하는 짓이지 그가 하는 짓은 아니다. 게다가 스콧의 육체에서 영원히 해방된 미셸을 찾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는 해도 매슈는 여전히 헨리에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버린 헨은 한편으로 나름대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자기 이제 이사 왔으니까 새로운 작업실도 공개하려고 그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고요. 드디어 오프닝을 했어요. 날씨가 좋은 덕분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림도 15장이나 팔았다. 4시 반이 되자 헨은 더는 손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작업실을 치우기 시작했다. 큼직한 다용도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 작업실에 들어온 기척이 느껴졌다. 헨은 손도 닦지 않은 채 뒤돌아봤다. 1, 2m 떨어진 곳에 매슈 돌라모어가 청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서 있었다. 재킷에는 빗자국이 선명했다. 헨은 몸이 차가워졌고 문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매슈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날 상대로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난 그걸 어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날 염탐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헨이 말했다.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온 겁니다. 당신을 해치거나 겁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죽이러 왔나요? 헨이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절대 안 죽일 겁니다. 하지만 스콧은 죽였잖아요. 더스틴 밀러도 죽였고요. 매슈는 어깨 너머를 돌아보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말했다. 네, 그랬죠. 헨은 다시 무서워졌다. 그 감정이 얼굴에도 드러났는지 매슈가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서 들어올렸다. 죽었다 깨나도 당신은 해치지 않을 겁니다. 약속해요. 원하는 게 뭐죠? 헨이 물었다. 매슈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멋쩍어 보일 정도의 미소였다. 나도 아직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가 봅니다. 한편 매슈의 망나니 남동생 리처드의 시점이 처음으로 왔어요. 리처드는 지난번에 매슈에게 갔을 때 그 길거리에 있는 여학생들에 대해서도 더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매슈의 옆집에 살고 있는 헨에 대해서도 되게 관찰을 많이 했고 더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형에게 베란다에 나와 있는 헨리에타를 봤다고 말했다.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가끔 형에게 초대받지 않아도 난 형의 집을 찾아간다. 형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형의 집으로 걸어간다. 건방진 미라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알지만 난 가끔 형수가 보고 싶다. 미라가 리처드를 싫어하기 때문에 매슈는 미라가 없을 때에만 리처드를 불러요. 미라가 형과 함께 있는 모습. 형이 미라를 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자기 전에 미라의 발을 문질러주는 모습이 보고 싶다. 내 생각에 형의 그런 행동은 모두 가식이다. 그리고 이제는 헨리에타도 보러 간다. 리처드는 무직이고요. 사실상 매슈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어느 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어머니가 한 번은 호숫가의 어떤 남자와 바람을 폈었고요.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와 호숫가의 남자에 대해 알아냈다. 내가 그걸 아는 이유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몇 주 동안 집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게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서 밥을 먹을 때도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형은 어머니가 개처럼 네 발로 서서 먹었다고 말했지만 내 기억은 다르다. 형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 중간에 아버지가 부엌 밖에서 긴 통화를 하자 어머니는 그 틈을 타서 식탁에 다시 앉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접시에 박아버렸다.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 광경을 다 보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민첩한 줄 미처 몰랐다. 어머니는 그냥 고개를 갸웃한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노을한 꽃무늬 자기로 된 식탁 상판에 코피가 사방으로 퍼져갔다. 형은 피공포증이 있어서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어머니는 코피를 멈추려고 하지 않았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지도 않았다. 그러고 리처도 혼자 생각하다가 매슈의 동료 역사 교사인 미셸 브라인에 대해 알아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기로 마음먹었다. 저런 여자, 남자에게 다가가려고 애쓰지 않는 여자, 누가 자기를 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자는 다루기가 힘들다. 형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것이다. 형은 보나마나 방어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헨과 매슈가 헨의 작업실 안에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왜 스콧을 죽였죠? 헨이 물었다. 매슈는 어깨를 으쓱였다.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죽어도 쌉니다. 제가 스콧의 여자친구를 아는데 스콧과는 달리 좋은 여자죠. 이제 헨은 정말로 웃긴다는 듯이 웃었다. 이 대화를 나눈 후에 내가 곧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세요. 난 부인할 테니까. 당신은 공공장소에 있어요. 당신이 여기 오는 걸 본 사람이 있을 텐데요. 여기 왔다는 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이성적인 대화를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할 겁니다. 왜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묻고 보호명령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왔다고요. 경찰이 누굴 믿을까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당신에게도 가치 있는 제안일 겁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아까 전에 자기가 여태까지 저지른 일들 전부 다 헨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던 거죠. 당신은 절대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난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설사 당신이 날 죽이겠다고 위협해도요. 매슈는 몸을 돌려 작업실에서 나와 회반죽이 칠해진 어둑어둑한 복도를 곧장 걸어간 다음 금속 계단을 올라가 다시 캄캄한 오후의 거리로 나갔다. 그러고선 매슈는 이제 혼자가 되었죠. 매슈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대화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매슈는 헨이 작업실에 등장한 그를 보고 패닉에 빠져 곧장 경찰서로 뛰어갈 줄 알았다. 헨은 긴장하긴 했어도 겁이 질리지는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와 함께 있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매슈는 헨이 그 느낌을 따라 그와 만나기로 결정하길 바랐다. 그 생각을 하자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다. 다만 헨이 자기 남편에게
그들의 만남을 말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마 말했을 것이다. 그의 집으로 찾아와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따지는 로이드의 모습이 그려졌다. 매슈는 로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로이드가 처음 저녁을 먹으러 온 날에도 그랬다. 로이드는 부드럽고 게으른 듯 했으며 옆집의 저녁 식사 초대 자리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미라의 음식을 칭찬하지도 않았다. 헨은 음식이 맛있다고 여러 번 말한 반면 그녀의 남편은 그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소리를 냈을 뿐이다. 매슈는 맞은편에 앉은 로이드를 바라보며 저 얼굴에 랩을 씌우면 어떤 표정일까 생각했다. 그리고 미셸하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인생이 텅 빈 것 같아요. 미셸이 등을 고추 세웠다. 스콧과 사귈 때는 그이가 옆에 있든 떨어져 있든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스콧에게 집착했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하루 동안 그니까 스콧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걸까? 스콧이 날 그리워할까? 아니면 나랑 헤어졌으니 이미 다른 여자랑 함께 있을까 생각하면서 똑같이 집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큰 구멍이 뚫렸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매슈가 말했다. 그럴까요? 언젠가는. 이번에는 미셸이 큰 소리로 웃었다. 별로 설득력이 없는 말던데요. 그래도 스토커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보단 낫죠. 스토커라니? 어젯밤에 어떤 남자에게 메일을 받았어요. 남자친구가 죽어서 너무 유감이다. 내 사진을 보게 됐고 그래서 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썼더라고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 남자가 누군데? 몰라요. 이름은 리처드라고 하더라고요. 매슈는 가슴이 조였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답장했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냥 무시했죠. 경찰한텐 말했어? 왜요? 어쩌면 그 남자가 스콧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닐걸요? 어쨌든 답장은 하지 마. 그럴게요. 미셸은 그렇게 말하고 볼을 붉히며 덧붙였다. 제 수호천사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나서 매슈와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온 헨은 계속 매슈 돌라모어를 생각했다. 작업실 공개 행사 때 매슈가 왔다 간 일을 아직 로이드에게 말하지 않았다.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말해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로이드는 매슈에게 직접 따지거나 헨에게 경찰서에 가서 전부 말하라고 할 텐데 그러면 그녀만 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매슈의 말이 옳았다. 헨이 그에 대해 하는 말은 이제 전부 거짓말처럼 들릴 터였다. 로이드에게 매슈와 만난 일을 말하지 않는 데에는 그 이유도 있었다. 남편마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쩐단 말인가. 헨이 이 모든 걸 꾸며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로이드는 그녀를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녀의 약을 바꾸려 할 것이다.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헨은 계속 매슈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를 믿어주는 건 매슈뿐이었다. 기괴하면서도 웃기는 일이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녀와 매슈뿐이라니.
매슈는 다른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테니까. 헨 역시 다른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고 다들 그녀의 정신병이 도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매슈를 만나야 할지도 몰라. 매슈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에게 자수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매슈 돌라모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정말로 그녀의 도덕적 의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결국 매슈와 헨은 술집에서 따로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매슈가 더스틴 밀러를 죽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더스틴은 나쁜 놈이에요. 살아있었다면 아주 많은 여자를 불행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당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끔찍하지만 그냥 딱 한 번만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어요. 더스틴은 결혼하고 나서 괜찮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고요. 첫째로 더스틴이 코트니에게 한 짓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더스틴은 죽어 마땅해요. 난 코트니가 전학을 간 후에 더스틴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코트니가 없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누가 가슴이 제일 클까 궁금해하더군요. 그러니까 절 믿으세요. 더스틴은 쓰레기입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난 더스틴 밀러가 그 외에도 평생토록 여자들을 학대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코트니가 당한 일을 듣기도 전에요. 그건 그냥 기질입니다. 우리 아버지처럼요. 아버지도 약자를 괴롭혔죠. 그리고 최근에 스콧이 죽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다니 유감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하죠? 글쎄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난 절대로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당신이 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럼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도 절대로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난 여자는 해치지 않아요. 헨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고 양 눈썹을 찡그렸다. 순간적으로 매슈는 헨이 웃으려는 줄 알았다. 이 세상에 당신이 죽이고 싶을 만큼 나쁜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나한테 구세주 콤플렉스가 있고 세상의 모든 죄 없는 여자를 사악한 늑대에게서 구해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난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고요. 우리 아버지는 괴물이었고 어머니는 피해자였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난 당신이나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훨씬 더 많이 깊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해치는 여자보다 여자를 해치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난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단지 당신이 여자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난 압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믿는다면 내 말도 듣겠네요. 난 당신이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한 짓을 밝히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날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걸 남편이 알고 있나요? 이따가 말할 생각이에요. 헨이 말했고 매슈는 그녀가 맞은편 자리에 앉은 후로 처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당신과 결혼할 자격이 없는 남자예요. 매슈는 그렇게 말한 뒤 헨의 얼굴에 근심스러운 표정이 스치는 걸 보았다. 걱정하지 말아요. 로이드를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까워요. 로이드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었죠? 그때 로이드를 관찰했는데 도덕적 관념이 전혀 없더군요. 미라가 식탁에서 일어날 때마다 혹은 식탁으로 돌아올 때마다 미라의 몸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미라와 섹스하는 상상을 했겠죠. 맙소사. 됐어요. 그만 가봐야겠네요. 헨은 칸막이 좌석 끝으로 몸을 옮겼다. 하나만 더 물어도 될까요? 언제부터 로이드와 사귀었죠? 혹시 이미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을 때였나요?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헨. 로이드는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하지만 아마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였어요. 헨이 옛날에 각각 사귀는 사람이 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나저나 로이드에 대해서 했던 그 헛소리는 뭘까? 헨은 그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던 날을 떠올리며 로이드가 미라를 지켜봤는지 기억해내려 했지만 그런 기억은 별로 없었다. 로이드에게서 출발했다는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더니 야근해야 한다며 저녁을 혼자 먹으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바람을 피우는 건가? 헨은 그렇게 생각했다가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웃었다. 만약 로이드가 바람을 피운다면 비교적 쉽게 피울 수 있었다. 로이드는 보스턴에서 일했고 헨은 여기 교회에 처박혀 있다. 로이드는 지금처럼 가끔 야근을 했지만 집에 와서는 늘 회사에서 진행 중인 새 광고를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만약에 로이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아주 훌륭한 거짓말쟁이인 셈이다. 하지만 헨은 그가 훌륭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만약 로이드가 바람을 피운다면 언제 그럴 기회가 있었을까? 유일한 기회는 매해 열리는 로브의 모닥불 파티였지만 파티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대학 동창뿐이었다. 로비 이제 옛날 친구인 거죠, 로이드의. 로브의 파티를 생각하니 스콧의 살인사건 다음날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날 로이드는 로브의 파티에 갔다가 곧장 경찰서로 와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헨은 그의 채취가 기억났다. 퀴퀴한 땀 냄새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 그 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로이드에게서 연기 냄새가 나지 않았다. 헨은 로브의 모닥불 파티에 여러 번 참석했는데 이튿날, 때로는 그 다음 날까지도 몸에서 연기 냄새가 풍겼다. 그 냄새는 옷과 머리카락에 배고 콧구멍에도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헨은 침실로 들어가 빨랫감이 넘쳐나는 빨랫바구니를 바라보았다. 로이드와 헨이 무시해온 지난 2주간의 빨랫감이 담겨 있었다. 헨은 빨랫감을 뒤졌다. 헝클어진 침대 위에 옷들을 펼치고 자신이 원하는 옷을 찾았다.
마침내 롭의 파티에 갔던 날 로이드가 입었던 옷이 나왔다.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청바지와 컬러가 해진 체크 셔츠. 해는 셔츠에 얼굴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연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 확실히 하기 위해 바구니에서 로이드의 다른 옷도 꺼내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마찬가지였다. 그리고선 헨이 그 롭이라는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롭. 헨이 말했다. 새로 맡은 책의 표지 작업을 하는 중인데 마녀들이 나오는 얘기라서 출판사에서 표지에 모닥불이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멋지네요, 롭이 말했다. 인터넷에서 모닥불 사진을 찾아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혹시 당신한테 그럼요, 끝내주는 사진들이 있죠. 보내줄까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죠. 당신은 어떻게 지내요? 못 본 지 꽤 됐네요. 나도 잘 지냅니다. 나이만 먹고 있죠. 올해 파티에는 둘 다 안 와서 서운했어요. 통증이 헨의 몸 한가운데를 관통했다. 아, 그건 미안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구누구 왔었어요? 롭이 이름을 나열했는데 대부분 의미 없는 사람들이었다. 헨은 듣는 척 했지만 사실은 어서 전화를 끊고 새로 알게 된 이 사실을 생각해보고 싶었다. 로이드는 롭의 파티에 가지 않았다. 이는 로이드가 지금 바람을 피우는 여자와 함께 주말을 보냈다는 뜻이다. 그리고 로이드의 노트북을 뒤지고 있어요. 헨은 그의 이메일을 재빨리 훑어보며 모르는 여자에게 온 메일이 있는지 살폈고 롭 보이드와 주고받은 메일도 찾아내려 했다. 받은 편지함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낸 편지함으로 들어갔더니 롭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었다. 로이드는 올해 파티에 못 갈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꼭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1년 전쯤으로 넘어가니 롭의 전 여자친구인 조애너에게 보낸 메일이 있었다. 첫 번째 메일은 로이드가 조애너에게 보냈다. 안녕, 주말에 정말 즐거웠어. 1년 전, 역시 10월이었다. 작년에도 헨은 모닥불 파티에 가지 않았다. 시간을 보니 조애너는 대략 5분 뒤에 로이드에게 회신했다. 나도 롭이 주최자라서 그 파티에 꼭 참석했다는 게 정말 유감이야. 롭만 없으면 우리 둘이라서 완벽했을 텐데. 농담이야, 제이. 다음 메일은 이튿날 로이드가 보냈는데 딱 4단어였다. 오늘 전화해 줄 수 있어? 답장은 없었다. 혹은 왔는데 삭제했거나. 그 주말에 시작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 메일을 주고받지 않고도 지속되었다. 이제 로이드가 집에 다 와가고 있다고 연락했어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불현듯 오늘 밤에는 로이드에게 따지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왠지 당분간은 이 정보를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당분간 로이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마침내 로이드가 시무룩한 얼굴로 말없이 집에 들어왔다. 그는 헨의 정수리에 기계적으로 키스하더니 냉장고로 직행해서 맥주를 찾았다. 헨은 그런 로이드를 지켜봤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다. 한편 매슈는 헨과 나눈 대화를 여러 번 곱씹었고 호흡이 차츰 얕아졌다. 로이드 이야기를 그렇게 빨리 꺼내지 말았어야 했지만 남자들이 저지르는 못된 짓에서
그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로이드도 다른 남자들처럼 음탕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물론 로이드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로이드도 남자고 모든 남자는 바람을 피우니까. 여보세요? 미셸에게 전화했어요, 또. 방금 교무주임과 통화했는데 이번 학기는 쉬기로 했어요. 정말 쉬려고? 그냥. 스콧도 그렇게 되고 아버지도 아프고 하시니까 일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올바른 선택일 거예요. 홀가분해요. 그래, 자네 기분이 제일 중요하지. 잘했다 싶어요. 그런 기분이 들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쁘네요. 단 자네가 결국 복직한다는 전제 하에서야. 꼭 1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돌아와. 자네는 훌륭한 역사 선생님이야. 알겠어요. 눈물 나려고 하네요. 미셸이 말했다. 언제 떠날 거야? 내일 아침에 출발하려고요. 뭐? 좀 이르죠? 교무주임이 벌써 대리교사를 구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간다니 서운하네. 오늘 밤에 오실래요? 그 말이 미셸의 입에서 성급하게 튀어나왔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이. 매슈가 머뭇거렸다. 늦은 시간인 건 아는데 사모님 아직 출장 중이시죠? 선생님을 뵙고 떠나고 싶어요. 난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봐야지. 몇 시쯤에 들르는 게 좋을까? 지금 어떠세요? 전 언제든지 좋아요. 아마 밤새서 짐 싸고 정리할 거니까요. 아무 때나 오세요. 그래서 일단 뭘 하나 먹고 가려다가 불현듯 매슈는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미셸은 그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데 그가 작별 인사를 하러 여기까지 온 걸 알면 그 마음만 더 커질 뿐이었다. 하지만 매슈는 그녀를 동료이자 어쩌면 친구로서도 소중하게 생각했다. 미셸에게 작별 인사는 하고 싶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매슈는 자문해 보았다. 무엇이 미셸에게 최선일지, 무엇이 미라에게 최선일지. 매슈는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집에 돌아와 여전히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너머로 옆집을 바라보았다. 옆집에는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가끔씩 그림자 하나가 창문에 쳐진 얇은 커튼 너머로 지나갔다. 이렇게 가까이에 그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매슈는 무아지경에서 깨어났다. 리처드였다. 술을 마시는 모양이었다. 엄마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까?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나 진지해. 엄마가 알고 있었을까? 엄마가 뭘 알았냐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랑 같은 부류라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 리처드는 행동한다는 말에 힘줘서 말했고 매슈는 갑자기 아주 불안해졌다. 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매슈가 물었다. 내가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엄마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고등학교 때 셀리 기억해? 우리가 걔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했지. 매슈는 한동안 셀리를 잊고 살았다.
매슈와 같은 테니스 동아리 회원이었던 셀리는 그보다 1살 어렸는데 키는 너무 컸고 얼굴은 번들거렸다. 매슈는 방과 후에 그녀의 백핸드 연습을 도와주었다. 그 후로 셀리는 매슈에게 홀딱 반해서 매일 오후에 그에게 전화하고 쉬는 시간에 늘 복도에서 매슈와 마주쳤으며 매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요란하게 웃어댔다. 마침내 셀리가 용기를 내서 졸업 파티에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매슈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부드럽게 거절했다. 그들은 셀리가 어릴 때 놀았다는 그네에 나란히 앉아서 매슈는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설명하며 셀리의 친구로 남고 싶다고 했다. 셀리는 울었지만 금세 울음을 그쳤고 당시에도 매슈는 자신이 셀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훗날 그녀의 기억에 남을 만한 낭만적인 순간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둘이 그네에 앉아서 어른들처럼 사랑을 이야기한 기억. 하지만 리처드에게 셀리의 일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의 리처드는 그 나이에도 머릿속에 변태적인 환상이 가득해서 늘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매슈를 떠보았고 매슈는 잠시 동생의 입을 막으려고 셀리의 일을 말해주었다. 졸업 파티가 있던 날 리처드는 셀리의 방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해서 속삭이는 말투로 매슈의 흉내를 내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따가 밤에 네 침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도 될까? 너에게 키스하고 싶어. 셀리가 자기의 침실로 찾아온 사람이 매슈가 아닌 매슈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리처드가 어두운 침실에서 셀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매슈는 모르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셀리의 겁에 질린 비명에 부모님이 잠에서 깼고 그들은 곧바로 리처드를 내쫓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날 어떻게 생각했을지 가끔씩 궁금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는 알았을까? 리처드가 말했다. 엄마는 그럴 정신도 없었을 거야. 자기 코가 석자였잖아. 네가 셀리한테 한 짓은 엄마한테 별 의미도 없었을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한 짓이지. 마음대로 해.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 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 다음 그 여자들을 실망시키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 거기서 쾌감을 느끼잖아. 난 셀리에게 그 애가 정말로 원하는 걸 준 건데 왜 내가 더 나쁘다는 거야? 왜냐하면 셀리는 널 좋아한 게 아니니까.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셀리는 날 좋아했다고. 네가 한 짓은 역겨워. 매슈는 위장이 쿡쿡 쑤시기 시작했고 전화를 받은 걸 진심으로 후회했다. 형이랑 입씨름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럼 왜 했어? 오늘 밤에 거기 가서 자도 돼? 리처드의 목소리가 갑자기 애원이라도 하듯이 작아졌다. 서재 소파에서 잘게. 형수는 내가 다녀간 줄도 모를 거야. 형은 지금 그냥 자도 돼. 이따가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형은 내가 집에 있는 줄도 모를 거야. 리처드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상했다. 매슈는 예전에 동생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겁에 질린 아이였는지 생각나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 하루만이야. 알았지? 리처드는 약속을 지켰고 매슈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동생을 보았다.
리처드는 커피를 새로 내린 뒤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쪽 다리는 덜덜 떨고 다른 쪽 다리는 코르크 바닥 위로 쭉 뻗은 모습이 영락없는 아버지였다. 안녕, 좋은 아침. 리처드가 거드름을 피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잘 잤어? 매슈가 물었다. 아기처럼 푹 잤지. 그 소파에서는 늘 잘 자. 우리 집에서 자면 관 속에서 자는 것 같아. 사방에서 해골이 달그락거리는 듯한 소리가 나거든. 그래도 여기서 자버릇하지 마. 리처드는 양손을 들어 올렸다. 걱정 마. 그 점에 있어서 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도 아니까. 커피 잘 마실게, 리처드. 천만에. 이제 그냥 꺼져줄게. 하지만 형한테 줄 작은 선물이 있어. 형도 좋아할 거야. 커피잔에 커피를 따르던 매슈는 리처드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매슈는 리처드를 돌아봤다.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형도 많이 했던 짓이지. 그만 갈게. 서재에 가면 봉투가 있을 거야. 리처드가 떠난 뒤 매슈는 잠시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커피를 내려놓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 서재로 갔다. 벽난로 위에 흰 봉투가 기대어져 있었다. 봉투를 집어들었더니 안에 단단한 물건이 만져졌다. 밀봉된 뚜껑 밑으로 손가락을 넣어 입구를 찢었다. 안에는 열쇠고리가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열쇠 2개와 플라스틱으로 된 분홍색의 M자가 달려있었다. 매슈는 커피가 목으로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눈을 감고 메스꺼리는 속이 진정될 때까지 코로 숨을 쉬었다. 매슈는 그 열쇠고리가 누구의 물건인지 알고 있었다. 미셸의 열쇠고리였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한 65% 정도의 내용이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반전도 나오고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나오는데요. 결말을 빠르게 다음 편에서 이야기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번 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는 예니밍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